네, 안녕하세요. 신승아 교수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많은 분들이 뭐 동영상 강의, 요점 정리, 뭐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렇게 다양한 거 뭐 이렇게 찾느냐고 시간 버리지 마시고, 네. 시대 에듀에서 준비한 파이널 실전 봉투 모의고사만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푸시면 합격에 조금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스포츠 윤리는 굉장히 쉬운 과목인데 이전에는 더 쉬웠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는 공부 안 하고 봐도 사실 뭐 60점에서 7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단언을 했었는데 점점 2020년, 2021년 되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뭐 심리학, 뭐 체육사, 뭐 역학, 생리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윤리와 사회학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노리고 계실 텐데 윤리에서 고득점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반드시 윤리를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론들과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 그 이론을 뽑아서 실제 문제처럼 만들어서 모의고사 3회로 저희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뭐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는 사실 뭐 경쟁과 페어플레이가 가장 높은 빈도를 사실 차지하고 있고요. 스포츠와 불평등, 그 다음에 환경과 동물 윤리, 그 다음에 스포츠와 폭력, 이러한 주제 내에서 이제 학자와 이론들이 많이 제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저와 함께 파이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학자로 옳은 것은? 보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고요. 또 팀 전체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훈련 일정을 조정하였다 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굉장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 당연히 존 스튜어트 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기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답은 제레미 벤담이에요. 제레미 벤담은 여러분들 그 단기 기본서에도 나와 있듯이 최대의 쾌락을 추구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명확하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의미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건 존 스튜어트 밀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윤리가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보시면 제레미 벤담도 여러분들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을 했지만 제레미 벤담은 약간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그 쾌락을 이제 추구를 했고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질적인 측면, 그 정신적인 쾌락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렇게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는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서는 양적, 그죠? 팀 전체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제레미 벤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과론적 윤리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덕을 실천하며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칸트 같은 경우는 의무론적 윤리를 주장했고, 그죠? 의무론적 윤리를 주장했다라는 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칸트라는 것을 유의하시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터 싱어는 결과론적 윤리를 주장했으며, 그죠? 모든 생명체에는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주의적 윤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결과론적 주의와 의무론적 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을 각각 제시하면서 이 보기에 있는 것들 내용을 주장한 학자들을 찾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고요. 목적론적 윤리와 결과론적 윤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다음 중 결과론적 윤리를 주장하지 않은 학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자와, 그죠? 그 다음에 목적론적 윤리, 그 다음에 의무론적 윤리,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맹자의 사상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기를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요즘 최근에 이 맹자의 사상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맹자는 인간이 타고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성선설. 그죠? 이를 확장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 의, 예, 지, 이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인간의 본성에 잠재된 선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는 바로 보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호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키우면 이 네 가지 덕목인 인, 의, 예, 지가 완성된다라고 맹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게요. 수호지심, 그죠? 한 선수가 경기 중 규칙을 어기고 심판에게 지적을 받자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사과하였다. 이러한 것은 수호지심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정의적인 내용이고요. 얘는 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 시비지심은 한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 심판의 잘못된 판정을 묵인하며 문제 삼지 않았다 라고 보기에 주어졌는데 이거는 틀린 내용이겠죠. 그래서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로운 마음. 그죠? 그래서 얘는 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측은지심, 부상을 입은 상대 선수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경기가 끝난 후 위로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를 의미를 하면서 얘는 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양지심, 골 기회를 동료에게 양보하며 팀 플레이를 우선시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예의와 존중, 그 다음에 양보, 겸손한 마음을 의미를 하고요. 얘는 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 수호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과 인의, 예, 지를 약간 일치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서 같이 외우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3번, 스포츠맨십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페어플레이는 스포츠맨십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어플레이는 작게 말해서 규칙을 잘 준수하고, 그죠?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경기 내에서 그냥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 그죠? 이거만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페어플레이고요. 스포츠맨십은 그 공정성과 이런 것을 지키는 것 외에 상대에 대한 예의, 존중, 겸손, 그죠? 심판 판정에 대한 존중,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스포츠맨십과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을 살펴보시면 스포츠맨십은 규칙 준수와 심판 판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는 페어플레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은 공정성과 예의를 지키는 태도, 2번에 패배를 인정하고 겸손한 승리를 추구하는 것, 4번 스포츠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 때문에 얘는 모두 스포츠맨십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보기에서 구성적 규칙에 대한 사례로 옳은 것만 묶인 것은, 그죠? 보기를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서 하나예요. 구성적 규칙은 게임이나 스포츠 자체를 성립시키는 규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적 규칙은 경기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조정하거나 제어해서, 그죠? 그 경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은 축구에서 공을 발로 차서 골을 넣어야 한다는 규칙. 축구라면 반드시 발로 공을 차야지, 그죠? 손으로 들고 가서 골을 골대에 넣는다든지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성적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리을을 먼저 좀 살펴보면 농구에서 공을 드리블하면서 이동해야 하며 2걸음 이상 이동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 얘는 농구 자체의 그 게임이 성립하기 위한 규칙이기 때문에 리을도 구성적 규칙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니은과 디귿을 좀 살펴보면 축구에서 핸드볼 반칙이 발생하면 프리킥을 주는 규칙, 그죠? 이것은 어떠한 경기의 공정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경기가 운행되기 위해서 제정된 규칙으로 이러한 부분은 규제적 규칙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농구에서 파울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자유투를 주는 규칙, 이러한 것들 얘도 규제적 규칙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것은? 보기를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베리어 프리, 또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 장애인 권리 협약, 패럴림픽, 이렇게 장애인 차별, 그죠?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용어들이 새롭게 이제 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베리어 프리라든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이전에 한 번도 제시가 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베리어 프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도록 그 물리적이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그 장벽을 없애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의 설명에서 보시면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리어 프리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 키워드로 외워두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이제 모든 사람이 성별, 나이, 신체 능력, 그리고 장애와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그 환경적인 것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해서 17개의 원칙을 저희 단기 기본서에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조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7개의 원칙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베리어 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장애인의 그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적 연합을 협약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장애인 권리 협약.
이라는 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패럴림픽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올림픽, 그죠? 올림픽이, 정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패럴림픽이 개최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뭐 이제 그런 올림픽, 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외에도 그 끝나고 나서 패럴림픽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 장애인 선수들이 조금 더 뭐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조금 더 열심히 자기의 기량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좀 바랄게요. 다음은 6번. 보기는 생명중심주의의 학자 폴 테일러가 제시한 인간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아마 생명중심주의와 뭐 이제 생태중심주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폴 테일러라는 학자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폴 테일러는 4가지의 의무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죠? 불침해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그 다음에 신뢰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 보기의 기역 니은의 이 4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개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할 기역의 의무를 지키고, 그죠? 자연의 자율적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니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불침해의 의무는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시면 인간은 자연의 개체를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역에 들어갈 것은 불침해의 의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기역이 불침해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보기를 보지 않더라도 얘는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이제 뭐 불간섭, 신뢰 의무, 보상적 의무에 대한 내용들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불간섭 의무는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무를 하고요. 여기서 보면 방해되지 않도록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또 신뢰의 의무는 낚시나 덫처럼 그 동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부득이하게 자연에 해를 끼친 경우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의무와 그죠? 그 의무에 따른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폴 테일러와 관련해서 뭐 다음 중 폴 테일러가 제시한 인간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도 제시가 됐었는데 똑같이 사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뭐 불침해의 의무에 대한 설명, 그죠? 각각의 4가지를 설명하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 하나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 선수폭력의 유형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보기를 쭉 보시면서 문제를 푸셨을 텐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4번. 구조적 폭력은요, 여러분, 개인 간의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은요, 여러분, 개인 간의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적 구조 속에서 그 내재된 불평등과 억압으로 인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고통을 받거나 그러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게 바로 구조적 폭력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신체적 폭력은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이제 위협하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언어적 폭력은 상대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말 또는 그런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언어적 폭력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심리적 폭력은 상대에게 정신적으로 위축을 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우리는 심리적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 의미가 각계에서 용어만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서 이 폭력에 대한 유형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8번. 스포츠 심판의 윤리적 자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네, 제가 앞서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않는, 옳은 이런 거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지 실수를 줄이실 수 있어요. 또 꼼꼼하게 문제를 하나하나 푸시면서 주요 단어에 이제 좀 표시를, 펜으로 표시를 하시면서 푸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심판의 윤리적 자질, 그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스포츠 심판의 윤리적 자질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정직성, 그 다음에 전문성, 자제력, 이 외에도 공정성, 뭐 책임감, 뭐 이러한 것들이 등등이 포함이 되고요. 심판으로서 이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심판의 뭐 자발적인 이제 윤리적 행동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제 심판의 그런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뭐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포츠 심판이라면 내가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 조금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다음 9번. 스포츠 조직의 윤리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쭉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차등의 원칙은요,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을 저희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무조건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서 그 공정성을 추구하자고 보는 원칙을 차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네. 다음 보시면 기회균등의 원칙,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기회균등의 원칙 제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그 권리와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권리와 자격을 보장해준다. 이것은 평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그 기본적인 자유가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도와줘서, 그죠? 그 자원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공정성을 추구하자라고 보는 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반드시 구분하셔가지고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맞히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스포츠 조직의 의사결정과 행동 기준에 따른 윤리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네, 보기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심정윤리는요, 여러분, 개인이 도덕적인 감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저희는 심정윤리라고 하고요. 책임윤리는 여기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강조하는 게 바로 책임윤리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윤리하고 사회윤리, 결과윤리를 조금 살펴보면 개인윤리는 개인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그 도덕적 책임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약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는 윤리. 그 다음에 사회윤리는 개인이 속한 사회나 그 조직의 관점에서 그 사회와 조직의 이익과 그 공동체의 그 가치를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이 속한 사회와 조직의 이익, 그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본다면 이건 사회윤리. 그다음에 개인의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도덕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건 개인윤리.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심정윤리가, 그죠? 개인의 도덕적 감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윤리. 이게 바로 심정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요 키워드를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윤리는 아까 전에 앞서 제시했던 목적론적 윤리, 즉 결과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과윤리는 그 도덕적 가치를, 그죠?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는 윤리를 결과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이널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어서 단기 기본서에 있는 10개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도덕, 선, 윤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윤리는 개인의 내면적 규범이 아니라 외면적 규범까지 두 개 다를 포함하면서 개인이 속한 사회나 조직 내에서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약간 규범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도덕의 개념, 선의 개념, 그 윤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도덕은 여러분들 이제 버스를 tas는데 우더른께 이제 자리를 양보하는 거, 길가에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면, 선은 착함을 의미하잖아요. 어떠한 선행, 이런 것들을 의미하시면 되고, 윤리는 약간 어떠한 직업적인, 내가 이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 약간 강제성이 있기는 해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덕과 선, 윤리의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3번이, 그죠? 개인의 내면적 규범뿐만이 아니라 외면적인 규범까지도 포함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틀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원래 가치 판단하고 사실 판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난이도가 최하위, 굉장히 맞출 확률이 높은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꽈서 문제를 내봤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2번인지 좀 살펴보면, 올림픽이 여러분들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행사라는 것은 어떤 올림픽의 이상이나 그 목표를 반영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사실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는 하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국가가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 간에 어떤 이제 갈등이나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 보이콧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림픽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행사다라는 것은 가치 판단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2024년 올림픽에서 양궁 개인전 금메달은 한국 선수였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번 올림픽에서 남녀 성비가 50대 50으로 맞춰졌다. 이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은 각각 4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얘도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사실 가치 판단에 대한 내용이 애매한데, 또는 난 잘 모르겠는데 해도 1번, 3번, 4번이 사실 판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3번,
아곤과 아레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아곤은 경쟁, 아레테는 탁월성. 딱 이 단어만 외우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좀 보면 뭐 아곤은 경쟁과 갈등을 의미한다. 경쟁 맞죠? 2번 아레테는 탁월함이나 미덕을 뜻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또 아곤은 경쟁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태도이다. 이게 바로 틀린 내용이겠죠. 아곤은 경쟁과 갈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아레테는 도덕성, 우월성을 추구하는 개념의 하나이다. 라는 측면에서 아레테는 맞는 내용이고요. 아곤과 아레테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서 사실 이 두 개 중에 정답을 고르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 얘와 같이 이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또 이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사실 이성과 논리를 의미를 하고 파토스는 감정, 정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요. 도덕성은 도덕적 성품, 신뢰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알고 계시되 어차피 정답은 아곤과 아레테 중에 고르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한번 뭐 미미크리, 일링크스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사실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념들까지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고 다른 내용들, 이론들을 외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곤과 아레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만 반드시 아시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다음, 비형식적 주의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쭉 보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부상당한 상대를 돕는 것, 이게 바로 비형식적 주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형식적 주의와 형식적 주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형식적 주의는 규칙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가 되면서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규칙만 지키면 돼 라고 보는 것은 형식적 주의에 해당하는 거고 비형식적 주의는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요하고 더불어서 스포츠 정신과 그 경기의 맥락을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규칙을 준수했더라도 그 행위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거나 또 비윤리적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서 경기 규칙 준수, 그 다음에 스포츠 정신, 그 다음에 윤리적인 행동 이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비형식적 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번에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 얘는 형식적 주의죠. 그 다음에 경기 중 심판의 판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형식적 주의고, 그 다음에 4번 경기 시작 전에 장비를 점검하는 것, 얘도 그냥 형식적 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부올레가 제시한 스포츠 환경의 3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출제예요. 이전에 뭐 2016년부터 해서 2017년, 2019년 그 이후에도 이제 한 2번 정도 더 출제가 됐었는데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이 정도는 사실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 을 고르는 건데 기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 문제에서는 보기가 주어지면서 그죠? 그 중에 설명하고 있는 게 순수 환경과 관련된 건지 개발 환경과 관련된 건지 시설 환경과 관련된 것인지를 묻는 문제들 또는 다음 중 순수 환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되게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수 환경은 인위적인 개입이 최소화되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활용해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것을 순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등산이라든지 뭐 서핑이라든지 래프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개발 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개발된 환경을 의미를 하는데 얘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외부에서 하는 스포츠들, 골프 코스, 스키장, 그죠? 공원에 조깅 트랙을 세우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개발 환경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설 환경은 내부적인 거예요. 어떤 체육관을 개설한다든지, 그죠? 체육관을 세우고 또 수영장, 야구장, 뭐 축구 경기장, 이렇게 인공시설들을 조성한다라고 보는 것은 시설 환경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요 키워드가 뭐 스키장, 그죠? 그 다음에 골프 코스, 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개발 환경에 포함이 되고, 뭐 체육관, 수영장,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시설 환경과 관련이 있다. 순수 환경은 사실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개발 환경하고 시설 환경이 가장 헷갈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개념을 조금 유의하셔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6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특정 성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이전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제시가 된 적은 있지만 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뭐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태도나 그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최근 문체부에서도 이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굉장히 인지하고 있고,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5년 전에 처음 등장해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올해 만약에 출제가 안 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게 좋은 거야? 그죠?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은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태도나 그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그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성차별적 관행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여한다. 또 스포츠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자 피터 싱어가 주장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종차별주의를 비판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터 싱어는 반종차별주의를 주장한 학자이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죠? 동물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동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피터 싱어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을 보면 동물은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이건 종차별주의에 대한 내용이겠죠. 3번, 동물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종차별주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한다. 이것도 종차별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1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도핑의 유형은 읽어보면 신체나 장비에 기계적인 도움을 주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규정에 의해 금지된 도핑 유형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그죠? 신체나 장비나 기계적인 도움을 통해서 도핑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술 도핑에 해당이 되고요. 약물 도핑, 예전에 약물 도핑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유전자 도핑,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약물 도핑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금지 약물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테로이드, 그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제, 또 각성제 등등 이러한 것들을 복용해서 주사하는 행위를 우리는 약물 도핑이라고 하고요. 혈액 도핑은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혈액을 채취했다가 다시 주입하는 이런 걸 혈액 도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전자 도핑은 어떠한 특정한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거를 삽입해서 신체 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을 시킨다 라는 측면이 있다면 이거는 유전자 도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도핑의 유형은 지금 형태와 같이 어떤 직접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문제를 출제자가 어렵게 내겠다라고 한다면 도핑의 유형 중에서 약물 도핑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각성제,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외에도 혈액 도핑, 기술 도핑, 이런 것에서 낯선 용어들을 넣어서 다음 중 그 도핑의 유형 중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19번, 학자와 개념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보기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에서 그 인성과 관련된 그 유사 개념을 제시한 학자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4번의 장자크 루소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 철학을 조금 주장을 하면서 사실 정확하게 스포츠와 인성에 대한 그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주의 철학에서 아동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유롭게 성장해야 함을 주장을 했고 또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도덕적 감수성이라든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보는 측면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유롭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신체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스포츠 활동이 도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4번은 도덕적 발달 정도는 미미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콜버그라든지 존 듀이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피아제 이렇게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주요 키워드와 일치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스포츠 폭력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읽어보시고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앞에서 저와 같이 계속 이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사회학습 이론 하면 제가 모방, 그죠? 관찰과 모방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1번을 보면 주변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그죠? 폭력성이 강화된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또
이어서 2번, 3번, 4번을 조금 살펴보면 악의 평범성은 평범한 사람도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악행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무뎌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평범하게 인식하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방적 경쟁은 사람들이 서로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경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모방적 경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기에서 스포츠 폭력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는데 약간 사회학습 이론과 모방적 경쟁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모방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넣어서 설명해서 이건 당연히 사회학습 이론 아니야? 라고 해서 체크를 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보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게 혹시 모방적 경쟁일 수도 있으니 그죠? 경쟁 상황에서 서로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경쟁이 발생하느냐 이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향 이론은 어떠한 성격적인 요인, 그죠? 성격적인 요인이 폭력성을 촉진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포츠 폭력과 관련된 이론들과도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악의 평범성 같은 경우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스포츠 윤리 과목을 풀어봤고요. 스포츠 윤리는 사실 계속 난이도가 사실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고득점을 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안 해도 뭐 60, 70점 반드시 넘었었는데 이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반타작하기도 사실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2025년도에는 제가 뭐 스포츠 윤리, 경쟁과 페어플레이 뭐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또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뭐 목적론적 윤리와 결과론적 윤리, 그 다음에 아공과 아레테, 그죠? 그 다음에 뭐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비형식적주의, 그 다음에 형식적주의, 그 다음에 동물과 환경 윤리에서 종차별주의와 반종차별주의, 그 다음에 생태중심주의와, 그 다음에 상태중심주의와, 그 다음에 생명중심주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학자,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네, 이거밖에 사실 출제될 게 없어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출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내후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이 외에 문제를 같이 푼 거 외에 내용은 사실 한 번씩 읽어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들을 한 두세 번 정도씩 읽어보시고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5번 이상씩은 읽어보시면 윤리에서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원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